깊은 밤, 고요가 온 세상을 부드러운 이불처럼 감싸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은 산등성이와 들판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며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했지요.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의 보금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어슬렁거리던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도 제법 쌀쌀해진 밤공기에 깊은 허기를 느꼈답니다. 으르렁거리는 배를 안고 산 아래 마을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과 어렴풋이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에 호랑이의 귀는 바짝 섰습니다.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하나에서 여물통에 묶여있는 누런 소 한 마리가 보였어요.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소를 잡아먹을 생각에 가심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으앙, 으앙. 아직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작지만 힘찬 그 울음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으며 호랑이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집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아가, 왜 울어? 밤늦도록 울면 호랑이 온다. 어흥. 어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친 듯 다정하면서도 달래려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요. 호랑이는 제가 언급되자 조금은 으쓱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아기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울었어요. 그만 울어.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번에는 어미가 늑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험상궂은 존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듯 했지요.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날카로운 이빨의 늑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모습의 도깨비까지요. 하지만 아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아기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호랑이는 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또 있나 싶어 살짝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얘야, 그만 울고 자거라. 엄마가 여기 있다. 어둠 속 도깨비도 소용없다. 여기 맛있는 곶감 있단다. 자, 곶감 먹고 뚝.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미의 손에 들린 작은 무엇인가가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앙칼지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그쳤습니다. 방 안은 아까의 소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고요로 가득 찼어요. 호랑이는 그제야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속의 왕이라는 자부심도 어둠 속 맹수라는 위험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지요. 곶감이라니? 도대체 곶감이 무엇이기에 호랑이도 늑대도 심지어 도깨비도 못 그치게 한 아기의 울음을 저 작은 곶감 하나가 또 그치게 한단 말인가? 호랑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존재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의 어떤 맹수보다도 어떤 괴물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곶감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 밤의 고요는 호랑이에게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정체 모를 두려움에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호랑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해로 깊은 숲속으로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곶감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그림자가 마을 어귀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요. 송년된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외양간의 소를 훔쳐갈 계획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소의 형체를 발견하고는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옳거니 이 녀석이구나. 도둑은 소라고 생각한 짐승의 등에 냅다 뛰어 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느껴졌지만 밤눈이 어두운 도둑은 그것이 소의 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등에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 호랑이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오 세상에, 곶감이다. 곶감이 기어이 나를 찾아내서 등에 올라탔어. 호랑이는 아까 집안에서 들었던 그 이름, 그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떠올리며 더욱더 혼비백산했어요. 곶감이 자신을 잡으러 산속까지 쫓아왔다고 확신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공포에 질려 앞뒤 가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숲과 들판을 가로지르며 정신없이 내달렸어요. 등에 탄 도둑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는 짐승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소가 아닌 호랑이의 등이라는 것을 깨달은 도둑은 두려움과 경악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등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죽더라도 호랑이 등에 붙어서는 못 죽지. 호랑이는 오직 곶감에게서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별들도 호랑이의 속도에 맞춰 흐려지는 듯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던 호랑이의 등에 매달려 있던 도둑의 눈에 불현듯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살았구나. 도둑은 재빨리 몸을 날려 그 나뭇가지를 붙잡았고 호랑이의 등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도둑은 솜을 헐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등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곶감이 이제는 발이 달려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잠시 멈춰선 호랑이가 헉헉거리며 고개를 돌렸을 때 저만치 떨어진 작은 물웅덩이에 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호랑이는 그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곶감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밤새도록 그리고 또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오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존재인 곶감에게서 영원히 달아나기 위해서였지요. 그 밤의 고요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고요를 되찾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두 오누이와 어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집은 작고 살림은 넉넉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정성껏 떡을 쪄서 먼 마을 장터까지 팔러 다니셨어요.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우는 무렵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지요. 오늘도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약속하며 바구니 가득 떡을 이고 집을 나섰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조그만 오두막집 안에는 오빠와 여동생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따스한 불빛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시각 어스름이 짙게 딸리기 시작하는 숲길 위로 기다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배고픈 커다란 호랑이였죠. 따뜻하고 말랑한 떡 냄새는 숲속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호랑이는 그 냄새를 따라 어머니 앞에 불쑥 나타났답니다. 호랑이는 떡 한 조각 또 한 조각을 받아먹고는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 모두 받아먹고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돌아갈게. 문을 꼭 잠그고 기다리렴. 그리고는 모든 소리가 숲속 깊이 잠겨버렸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꿰어 입고 두 오누이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향했어요. 호랑이는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고 안에서 오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제 오셨어요? 그래 얘들아, 문을 열어다오. 왠지 모르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빠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죠. 부드럽고 고왔던 어머니의 손과는 달리 거칠고 털복숭이 같은 감촉이었죠. 두 오누이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죠. 오누이는 재빨리 그리고 아주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밤하늘을 향해 쭉 뻗은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는 마치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곧게 뻗어 있었죠. 오누이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가지들을 딛고 올랐어요.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한 밤이 났지요. 이윽고 커다란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잔뜩 화가 난 채 두 오누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차마 오를 수 없는 높이였어요. 호랑이는 두 오누이에게 어떻게 올라갔느냐고 물었고 오빠는 조용히 저희는 하늘에 기도를 드려 동아줄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오빠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저희가 무사히 오를 수 있도록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때였어요. 먹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스르르 내려오더니 튼튼하고 부드러운 동아줄 한 가닥이 오누이 앞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잡고 마치 꿈결처럼 고요히 하늘 위로 저 높은 세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흉내내어 하늘에 빌었지만 욕심 가득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은 가늘고 낡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호랑이는 그 낡은 동아줄을 잡고 힘껏 올랐지만 결국 동아줄은 뚝 하고 끊어졌고 호랑이는 먼 들판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작은 조약돌처럼 박혀버렸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오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동생은 밤이 무서웠어요. 어둡고 혼자 있는 것이 싫었죠. 그래서 달이 되어 밤을 은은하게 비추며 자신처럼 밤을 무서워하는 이들을 포근히 감싸주기로 했답니다. 오빠는 낮이 좋았어요. 환하고 따뜻한 빛이 세상을 채우는 것이 기뻤죠. 그래서 해가 되어 따스한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고 모두에게 희망과 생명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오빠는 해가 되어 낮을, 여동생은 달이 되어 밤을 서로 번갈아 가며 이 세상을 따스하고 환하게 비추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잠든 깊은 밤, 창밖을 비추는 달빛을 볼 때면 밤을 무서워하던 여동생의 마음을, 그리고 아침을 깨우는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면 세상을 밝히던 오빠의 용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밤과 낮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음을요. 아주 먼 옛날 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고요한 용궁이 있었어요. 온갖 아름다운 산호와 조개들이 반짝이는 꿈결 같은 곳이었지요. 그곳을 다스리던 용왕님은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깊은 잠에 드는 밤이면 몸이 더욱 무거워지고 낮에는 창백한 얼굴로 그저 멀리 바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용궁의 이름난 의원이 용왕님의 진맥을 짚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 용왕님, 병세가 깊으시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비로운 약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태 사는 토끼의 싱싱한 간이어야만 하옵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작고 마음 착한 자라 한 마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소신 미야카오나 용왕님을 위해 무트로 나가 토끼를 모셔오겠습니다. 라며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용왕님은 자라의 충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부디 무사히 돌아오라 당부했습니다. 자라는 굽이치는 파도를 헤치고 물결을 가르며 육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어요. 드넓은 바다 위로 몽실몽실 피어나는 구름들이 자라의 길을 밝혀주는 듯 했지요. 이윽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무태 해변에 다다랐을 때 자라는 처음 맡아보는 흙냄새와 풀냄새에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푸른 숲속에는 하얗고 보드라운 털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연한 풀잎을 뜯으며 한가롭게 놀고 있었어요. 살랑이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요. 자라는 조심스럽게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님. 저는 깊은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토끼님의 명성이 바다 건너까지 자자하여 용왕님께서 특별히 토끼님을 용궁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용궁은 세상 어떤 곳보다 아름다워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끝없이 펼쳐진답니다. 한번 구경 가시겠어요? 자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끼를 유혹했어요. 호기심 많던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자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바닷속 용궁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어찌 갈 수 있을까요? 토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라를 바라보았지요. 걱정 마세요, 토끼님. 제 등에 타시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라가 조용히 말했고 토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라의 넓고 단단한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자라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천천히 잠수했습니다.
토끼는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어요. 반짝이는 물고기 떼가 마치 은빛 비늘을 흩뿌리듯 지나가고 색색의 산호초들은 춤추듯 흔들렸지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모시고 깊숙한 용왕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용왕님을 본 토끼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자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왕님, 토끼님을 모셔왔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끼의 간을 이제. 자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토끼는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어요. 아, 내 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를 초대한 거였구나. 하지만 토끼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용왕님과 자라에게 말했습니다. 용왕님, 그리고 자라님, 저의 간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의 간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너무나 소중한 간이 몸 안에 있으면 혹시라도 상할까 염려되어 평소에는 늘 몸 밖에 따로 보관해 둡니다. 바로 저의 보금자리, 저의 집에 잘 보관해 두었지요. 잠시 육지에 다녀오면 싱싱한 간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라는 토끼의 말에 눈을 반짝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토끼님을 다시 육지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디 간을 가져와 주십시오. 자라는 용왕님의 병이 곧 나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서둘러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육지로 향했어요. 다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무태 해변에 다다르자 토끼는 자라의 등에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자라님, 저의 간은 이곳 숲속 저의 줍에 있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푸른 숲속으로 깡총깡총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자라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한참을 기다려도 토끼가 오지 않자 그제야 자신이 토끼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토끼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허탈한 마음으로 텅 빈 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자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왕님은 자라의 빈손을 보고도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자라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바닷속 용궁에는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고 자라는 그날 이후로도 용왕님 곁을 말없이 지켰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달빛이 바다를 비추면 자라는 가끔씩 육지의 푸른 숲과 지혜로운 토끼를 조용히 떠올리곤 했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젊은이 민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달리 연약하고 작은 몸으로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보살펴온 어머니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민준의 작은 오두막에는 늘 온기 가득한 사랑이 넘쳐 흘렀고 어머니의 미소는 그의 고된 하루를 환한 등불처럼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질 만큼 병환이 깊어졌습니다. 민준의 마음은 마치 차가운 겨울 강물처럼 얼어붙어 갔습니다. 온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백방으로 애썼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먼 마을의 늙은 현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놀라운 처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면 산중에 사는 호랑이의 간이 필요하다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가슴은 절망감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랑이라니요. 그것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두렵고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으리라 굳듯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민주는 단출한 차림으로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약초를 캐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오직 어머니를 향한 사랑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산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험준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인데도 어둑했으며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틀, 사흘, 밤낮으로 민주는 호랑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러 왔지만 그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중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민주는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에 흐느껴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간절히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어미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어미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그의 울음 섞인 기도는 고요한 산속에 덧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스으스한 정적을 깨고 낮은 포효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하고 웅장한 산중의 왕, 호랑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의 눈빛에는 여느 맹수처럼 날카로운 살기가 아닌 깊고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간절한 사연을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병환과 호랑이의 간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말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민준의 말을 호랑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은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호랑이는 천천히 바위에 기대어 쓰러지듯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옆구리를 마치 민준에게 내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허락이자 인간의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감과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민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깊이 머리 숙여 거듭 감사했습니다. 호랑이는 그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숙명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민주는 호랑이의 희생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처럼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얼굴에 차츰 혈색이 돌았고 어느새 따스한 미소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산중의 호랑이에 대한 영원한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쾌하여 건강한 노년을 민준과 함께 보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항상 산중의 호랑이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그는 생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조건 없는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은 때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깊은 울림으로 세상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는 민준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잠 못 드는 이들에게는 따시한 꿈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사랑과 배품은 언젠가 반드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깊은 진리를 속삭여주면서 말입니다.